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선위자 불무, 선전자 불로.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냉정한 승부사 기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성격은 좋게 말하면 인정 많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진 유형이었다. 지인의 청탁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고 예기치 않게 일이 어긋나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요즘의 나는 조금 다르다. 부탁을 거절할 줄도 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은 가려받는다. 내 체력과 형편에 따라 기한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사양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인들의 모임 초대에도 무조건 응하기만 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면 산의 진미도 소용없으므로 그런 초대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노자보다 먼저 접했던 장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달생에 나오는 목기에 관한 우화를 읽은 후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투계를 좋아하는 왕이 어느 날 기성자라는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후 왕이 물었다. 닭이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아뢰었다. 아직 안 됩니다. 강하긴 하지만 교만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제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이제는 다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는 말했다. 아직도 아닙니다. 교만함은 많이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 진중함이 없습니다. 다른 닭을 보거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덤벼들 것처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다 되었냐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기성자는 이번에도 말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최고의 투계는 아닙니다. 또 열흘이 지나 40일째 되는 날 왕이 묻자 기성자는 이제 된 것 같다며 말했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싸움닭으로서의 최고의 덕이 갖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목계는 냉정한 승부수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계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 목계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계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도덕경 68장.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모깨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중 클라인과 바그너에 나오는 말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가지 굵은 나무 같아라. 의연한 산 같아라. 또 고독한 야수 같아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있으라. 제갈량을 꺾은 사마이의 승부사 기질. 삼국지의 최고 영웅은 제갈량이다. 지략이 탁월해 불리한 전세를 뒤집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며 판단력 또한 뛰어나 전쟁에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삼국지에서 최종 승자는 제갈량이 아니라 사마이였다. 제갈량이 천수를 다해 불가피하게 전세가 넘어간 측면도 있지만 사마이의 승부사 기질이 제갈량을 눌렀다고 볼 수도 있다. 최후의 승부처인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이는 철저한 수성 작전을 폈다. 제갈량이 각종 지략으로 사마이의 화를 돋웠지만 사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백미는 여자의 속옷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싸움에 응하지 않자 여자 속옷을 사마이에게 보내 조롱했다. 사마이는 여자같이 유약한 장수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워 그를 흔들어 놓겠다는 계산이었다. 제갈량의 계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제갈량이 보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여자 속옷이라는 걸 알아챈 위나라 참모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즉각 성문을 열고 나가 제갈량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마이는 달랐다.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문을 더 굳게 닫았다. 자신의 냉정함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제갈량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초안지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우는 힘은 셌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유방은 항우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천하 쟁탈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승부가 좀처럼 결정나지 않자 항우는 유방에게 1대1로 맞붙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유방은 바보가 아니었다. 1대1로 붙으면 자신이 질 게 뻔한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항우가 초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유방은 심리전으로 맞선다. 성벽 위에 서서 적진을 향해 일장 연설을 하는데 항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행과 약탈을 일삼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를 시해한 대역 죄인이라는 것이었다. 유방의 심리전에 말려든 항우는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결국 역공을 당해 천하를 내주고 말았다. 선한 것은 배움의 결과뿐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까닭은 자귀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성악편 1장.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기원은 60년 전 맹자를 넘어 240여 년 전 공자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공자는 하늘이니 천성이니 하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논어에서 성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은 다음 어구가 유일합니다. 나면서부터 지닌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익힘과 반복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논어 양화편 2장. 본성이나 천성은 누구나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지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천성이 비슷한 형과 동생이 있다고 해도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이는 형과 동생의 천성이나 본성의 차이가 아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한 행동과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서로 비슷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맹자,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통찰력을 주는 중용은 사서삼경의 하나입니다. 중용의 저자로 알려진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자사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중용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 20장까지는 공자의 말을 통해 중용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21장부터 33장까지는 자사의 성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천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사는 중용의 첫 문장에서 천명을 성이라 한다 라고 적으며 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 곧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자사는 하늘과 인간을 동일시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인간의 본성이라면서 애매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인간의 본성을 끌어올려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사의 학문에서 유학을 배운 맹자는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4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윗사람을 보면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맹자는 이 4가지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품인 인의 예지의 기반이므로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있는 양지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양능이 있어 부모를 사랑하고 윗사람을 따르며 지저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선행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살면서 자신의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니 학습을 통해 사람이 본래 가진 양지와 양능을 끌어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니 군주는 자신의 선한 양심만 따라도 훌륭한 국가를 만들고 만 백성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가 활동한 전국시대 후반기는 공자의 덕의 정치, 즉 덕치나 맹자의 의로운 정치, 즉 의치가 발을 들여놓을 틈이 전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순자는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에서 한가하게 성선설을 주장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태를 받아들이고 이를 타파할 유학의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손자가 보기에 치열한 전국시대의 양상은 이권을 위해서는 싸움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욕심 많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긴 역사에 훌륭한 군주들의 좋은 통치 사례가 있었으니 그 예법을 통해 국가를 경영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난세를 이길 새로운 통치를 예의 정치, 즉 예치라고 명명하며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치는 공자께서도 주장한 덕치의 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까닭은 자귀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것을 따르기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에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으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혀 난폭함으로 귀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야 서로 사양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가져 다스림으로 귀결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악하며 선한 것은 자귀, 즉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순자, 성악편 1장.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스승의 법도에 따른 교화, 예의의 교도를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악한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예의를 배워야 하고 리더는 예의를 통해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성에 따라 노력의 방법이 다르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고들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겸양의 인삿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막상 손자가 생기고 보니 허튼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는 예뻐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 보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보다 여유가 생겨서인지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키우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자에게 느끼는 예쁨과 귀여움을 무어라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보에 쌓여 베네짓을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손자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한 손자를 의심해 봅니다. 반대로 서너 살이 되자 동생에게 수없이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는 손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한 맹자 또한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어느 때는 선하고 어느 때는 악한 사람일까요? 나의 본성은 악한 쪽일까요? 선한 쪽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맹자나 순자는 왜 군주의 통치 방법을 제시하며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악한지를 논했을까요? 바로 인간 본성에 관한 논리가 조직이나 국가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설득해 세상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그럴듯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의 본성이 선하기에 이렇게 시민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기에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할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열국을 돌며 유세했던 공자와 맹자, 순자 같은 학자들은 위정자를 움직여야 관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좋은 관직을 얻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군자는 바라는 것을 얻어도 얻지 못해도 즐긴다. 군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 했던 그 뜻을 즐기고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까닭에 평생 즐거움만 있고 단 하루도 걱정이 없다. 자도편 7장. 어떤 일에든 선택은 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바라던 바를 얻었을 때나 얻지 못했을 때나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따른 즐거움이 배가 될 수도 즐거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즐기기도 전에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도 만족할 수 없거나 그 즐거움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자인 자로가 공자께 물었습니다. 군자도 걱정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 했던 그 뜻을 즐기고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까닭에 평생 즐거움만 있고 단 하루도 걱정이 없다. 소인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지 못해서 걱정하고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그런 까닭에 평생 걱정만 있고 단 하루도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순자 자도편 7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노력했던 이유와 과정을 되새기고 이때 얻은 역량을 고맙게 여깁니다. 또한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즐겁게 여기며 현명하게 나누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지 못함을 걱정하고 그간의 노력을 안타까워하며 관련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조금 더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써주었으면 될 수도 있었다고 아쉽게 생각하며 미워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좋은 결과가 계속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이렇듯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해도 걱정, 실패해도 걱정을 합니다. 행복과 즐거움의 열쇠는 선택이다. 세상의 많은 일이 선택의 함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발생한 일을 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선택의 문제지만 미래의 일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손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인생 전반에서야 선택을 주저주저 하면서 살아왔더라도 큰일이 아니라지만 인생 후반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 전반이야 아직 후반이 남아있으니 여유가 있지만 인생 후반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생 후반의 선택에서도 실수를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행복과 즐거움을 만드는 기준이라면 인생 후반의 선택에는 조금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선택은 어쩌다 인생을 만듭니다. 특별한 선택은 특별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약한 자에게 미래는 불가능입니다. 겁쟁이에게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 미래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가가 대신 선택해 주더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그에게 선택권을 준 나에게 있으니 선택의 순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후회가 따를 수도 있지만 선택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선택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목적지 선택이 변화를 주도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선택의 기술은 바로 목표 선택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했듯 목적지를 정해야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영업과 인사 담당으로 20여 년 일하고 퇴직해 현재는 프리랜서로 HR 분야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하기는 불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재취업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인생 후반전의 일로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좋을까요? 목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는 파브입니다. P. 열정. A. 능력. V. 가치입니다. 즉 현재의 능력과 선호도, 마지막으로 그것이 주는 가치입니다. 능력과 열정,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렵지 않게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정입니다.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숙달되고 숙달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일을 계속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구체화해 보는 것이 목표를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10점 만점으로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재취업 항목에 내가 느끼는 열정도를 따져 각각 점수를 줍니다. 다음은 능력입니다. 현재 내 능력으로 지금 당장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엔지니어로 일한다면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인사 전문가 항목에서는 전 직장에서의 오랜 경력이 있으니 6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기업의 인사 전문가라는 경력이 있더라도 전문가로 독립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제 능력으로는 강사 항목에 3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일이 나뿐 아니라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해도 가치관에 따라 좋은 일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점 만점으로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엔지니어 재취업 항목에 각각 가치 점수를 매겨봅니다. 저는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 정리했습니다. 최고점인 강사 항목의 열정은 9점, 현 시점에서 강사로서의 능력은 3점, 자신이 생각하는 강사의 가치는 6점으로 총 18점입니다. 이렇듯 수치로 표시해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점수까지 부여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라도 목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루면 일주일을 미루고, 한 달을 미루면 1년이 지연되며, 1년을 늦추면 이번 생에는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제가 3년 전에 이 작업을 통해 인생 후반에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지난 3년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강사 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목표를 선택한 뒤에는 그 목표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택한 목표를 미래 강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